모든 건 불량배들이 주인공의 간식을 훔치면서 시작돼. 완전 재수없지. 그치. 주인공이 말해. 어이, 내 물건을 그냥 훔쳐가면 어떡해. 하지만 여자 불량배가 말하길 야, 세상이 망했는데 물건부터 챙겨야지 라면서 그를 쓸모없다고 불러. 아프네.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박한 방법을 써야 하니 그는 빵을 돌려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불량배는 싫다고 하지. 넌 그냥 쪼렙이잖아. 완전 한심해. 가혹하군. 나중에 불량배 중 하나가 말해. 이 녀석은 그냥 방구석 페인 완전 발판일 뿐이야. 아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주인공은 제발 제 간식 좀 돌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해. 불량배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나막신으로 그의 팔을 짓밟아. 정말 무례하지 않아? 그녀는 내려다보며 말해. 넌 부잣집 여자나 꿈꾸는 찌질이야. 그러고는 폭탄 발언을 하지. 네가 우리 오빠를 선택했으니 꺼지든가 평생 고통받든가 해. 잔뜩 맞은 주인공은 생각해. 린 그리고 류 너희는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쾅 하고 온라인 게임 화면이 나타나 그가 엄청난 복수 크레딧을 얻었다고 알려줘. 복수할 시간이야. 그는 이 불량 시스템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충격에 빠지지만 난 충분히 굴욕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이 시스템이 나더러 기본으로 있으라니 라고 생각해. 시스템이 말하길 아니 반격할 수 있고 그들의 분노는 100배의 크레딧으로 전환돼. 이걸 읽고 그는 달콤한 보너스에 흥분해. 결심한 듯 그는 날 무시한 놈들은 전부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말해.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왜 그냥 앉아만 있냐고 물어. 짜증난 빨간머리 여자가 말해. 이봐 케첩으로 부상당한 척하지마. 주인공이 다가가 그녀에게 꾸러미를 건네며 말해. 오늘 기분이 좋아서. 추는 완전히 당황해서 화를 내고 쾅 그에게 크레딧이 더 들어와. 시스템은 진짜였어. 물건을 더 선물한 후 그는 이게 충분하냐고 물으며 안목이 좋으면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여자는 그가 가난하지만 관대하다고 생각하며 이 물자들이 정말 자기 것이냐고 물어. 그가 떠나면서 금발 남자가 확인시켜줘. 응. 그리고 더 필요하면 그냥 소리쳐. 그녀의 호감도가 20이나 뛰어올라 그가 관대하고 좀 귀엽다고 생각해. 이 호감도 상승으로 그는 58 영점을 얻고 게다가 추에게 준 모든 선물도 환급받아. 대박! 자축하며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익숙한 얼굴 2명을 발견해. 씩 웃으며 그는 생각해. ATM이 접속했군. 그 여자는 천이를 보고 엘리베이터 문제를 놀리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왔냐고 물어. 빨간 머리 여자는 금발머리가 여신을 이길 순 없지라고 하지만 유는 망가진 신발 따위 무섭지 않아라고 해. 여자가 쏘아붙여 헛소리 하지마. 넌 그녀를 가질 수 없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말해. 넘어가 줄게. 그녀는 A급 여자야. 류의 분노가 78레벨에 달해. 그때 추야오가 나타나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만나려고 이사까지 했는데 그게 먹혀서 얼굴을 붉혀. 여신을 보고 빨간 머리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그녀는 금발 남자에게 가서 왜 자기를 만나지 않았냐고 물어. 불량배는 이 녀석이 어떻게 추를 알지? 라고 생각해. 주인공은 그녀에게 물자를 구하러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싸다고 말해. 빵값이 8위안에서 160위안으로 20배나 뛰었어. 뒤에서 고수족 여자가 끼어들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해. 척 그만해. 금발 남자는 물자를 자랑하며 말해. 더 필요하면 그냥 말만 해. 밖은 위험하니까. 고수족 여자는 화를 내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구했는지 물어. 그녀의 분노 레벨이 113까지 치솟아. 좋아. 이 정신없는 여정을 꽉 붙잡아. 그래서 남자애들이 말해. 야, 그녀는 방사선악은 최고지만 말싸움도 못해. 왜 저래? 그 여자는 엄청 짜증내며 받아쳐. 찌질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창피를 줘? 추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금발 남자에게 경호원이 필요하니 이제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말해. 시스템이 말하길 이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20만 크레딧 이상을 벌었어. 그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에게 무슨 마법 같은 음식 비결이라도 있냐고 묻지만 그는 그저 질문을 피해 곁눈질하며 그녀는 그가 요즘 왜 그렇게 태평한지 궁금해하며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해. 추는 실수를 하지만 그는 요리나 하자고 말해. 배고파 죽겠어. 미의 여신은 소년이 자신의 매력에 저항하는 것을 보고씩 웃으며 그를 더욱 흥미롭게 여겨. 하지만 사실 그는 부엌에서 평정심을 유지한 것에 안도하고 있어. 갑자기 TV에서 거센 바람과 비를 동반한 초대형 한파에 대해 떠들어대. 주인공의 얼굴이 굳어지며 종말이란 미친 날씨, 정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쾅! 부엌 불이 꺼져. 추는 말해. 왜 지금 전기가 나갔지? 한파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요란한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깨고 동네 점검이라고 주장해. 안에서 빨간 머리 여자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해. 그녀 옆에 남자는 마지막 점검이 불과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물과 전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믿지 않아. 그녀의 불만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게다가 물이나 전기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해. 수상함을 느낀 남자는 칼을 집어등 뒤로 숨기며 이게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외시경으로 엿보니 안절부절 못하는 수상한 인물들이 보여 그는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이웃집을 귀찮게 하라고 말해.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정기 점검이라고 우겨. 반대편에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천이는 여자에게 자기 뒤에 있으라고 말해. 그녀 없이는 크레딧을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말 때문에 추야오지가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 걸 눈치채. 그때 쾅 하고 문이 부서져 열려. 겁먹지도 않고 싸움은 힘들어 보여.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의 물건을 전부 훔치려고 들이닥쳤다. 첸유는 돌아가신 가족을 위한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화가 난 그는 자신의 식량을 뺏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양손에 칼을 든 채 그는 도둑들에게 경고한다. 그가 여자의 목을 베자 모두가 겁에 질렸다. 그의 보급품을 원한다면 그를 먼저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공황에 빠진 남자들은 방어할 준비를 하며 칼을 꽉 쥔다. 희죽 웃으며 젊은 남자는 음식 한 봉지를 가지고 떠나게 해주는 자비를 베푼다. 상황을 보고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보급품을 챙기며 그들은 그에게 종말의 시대의 분수를 알라고 말한다. 등을 돌리고 그들은 떠난다. 빵을 좀 챙겨서 신이 났다. 하지만 첸유는 장난치는 것일 뿐 자신의 식사를 뺏기게 둘 생각이 없다. 그는 뒤에서 약탈자 중 한 명을 공격한다. 그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한 명이 칼로 방어한다. 그의 옆에서 여자는 겁에 질려 있고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칼을 든 남자는 모든 음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허공에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바보가 경계를 푸는 것을 보고 그는 재빨리 파고든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위협을 제거한다. 추야오지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라고 농담하며 새로운 포인트를 얻는다. 시스템을 확인하니 그는 여자에게 줄 음식과 생필품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첸유는 그 위원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동요하지 않고 그들을 단지 내 정원에 묻을 계획이었지만 문 앞에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다. 물러서지 않고 첸유는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류이는 그가 얼마나 미쳤는지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나서서 남자의 급소를 걷어찬다. 종말의 시대의 이웃사촌으로서 그들은 힘을 합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첸유는 세상이 불타는 걸 구경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여자는 그가 간식을 나눠주지 않을 거란 걸 깨닫고 분노했다. 류이가 무언가 원한다면 구걸하거나 거래해야 했다. 모두가 이 끝없는 드라마에 진절머리가 났다. 갑자기 경호원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이힐로 무장한 추야오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첸유는 부하 2명을 쓰러뜨리고 마지막 2명에게 돌진했다. 그는 겁먹은 2사람을 훑어보며 쓰레기라고 불렀다. 린이 몰래 꽃병으로 손을 뻗었다. 짜증이 난 그는 그 바보를 해치우겠다고 위협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첸유는 너무 예리해서 그 움직임을 간파했다.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린 도련님을 처리한 후 그는 그의 아내와 여동생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여자는 생명 없는 시체를 보고 겁에 질렸다. 그녀는 재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살려주고 류이에게는 꺼지라고 말했다. 추야오지는 주인공이 보내준 여자에게 아직 미련이 있는 것 같다고 농담했다. 나머지 시체들은 물러서라는 경고의 의미로 창밖으로 던져졌다. 한파가 다가오는 가운데 린베이웨이의 오빠가 그날 밤 당번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다고 소리쳤다. 린베이웨이는 쓰러진 시체들 사이에서 오빠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린 도련님은 끝장났고 그의 시체는 땅바닥에 있었다. 길거리에 시체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달아났다. 린베이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절하는 것뿐이었다. 시체들을 던진 후 추야오지는 한파가 닥치기 전에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진정해. 주인공은 상황을 살피기 전에 따뜻한 식사를 뚝딱 만들어냈다. 시스템은 20만 포인트로 새로운 상점 물품이 해금되었다고 보여줬다. 첸유는 그녀가 자신의 요리를 맛보길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그녀는 종말 속에서도 집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충격받았다. 하지만 첸유는 한파를 대비하느라 먹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추야오에게서 더 많은 포인트를 얻어 273 영점에 도달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절한 린베이웨이를 돕고 있었다. 첸유가 지켜보는 것을 본 소녀는 그를 다시 만난 게 달갑지 않았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농담을 한 후 그는 건방진 꼬마의 뺨을 때렸다. 첸유는 10만 크레딧을 써서 능력치를 올렸는데 이건 깡패들을 상대하기에 완벽했다. 지켜보던 남자는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힘에 경악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종말 속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며 자비를 구했다. 바닥에 엎드린 소녀는 더 이상 농담하지 않고 필요하면 돕겠다고 약속했다. 주인공은 그 남매의 상황을 숙고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들은 채뉴의 결정을 기다렸다. 궁금해진 그는 왜 물과 전기가 끊겼는지 물었다. 그들은 건물 전체가 단절되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보급품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채뉴는 수도와 전기를 다시 연결하고 보호를 약속하며 린베이웨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소파에서 린베이웨이가 깨어났을 때 남자들은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 국수를 보고 그녀는 보급품 창고에 대해 궁금해했다. 음식의 달인 채뉴는 린베이웨이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짜증이 난 그녀는 오빠가 국수 때문에 낯선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채뉴가 친절하더라도 오빠 한이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국수 한 그릇에도 그녀는 먹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음식을 내던질 때까지 그녀의 분노 포인트는 하늘로 치솟았다. 린베이웨이는 자신에게 국수를 먹이지 않으면 오빠가 복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천천히 그는 식기 냄비를 테이블에 놓고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동요하지 않고 그는 그녀를 아파트 밖으로 내쫓았다. 취아오지는 추운 곳에 여자를 내버려 두는 것을 엄청나게 걱정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채뉴는 아니, 그는 태연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린베이웨이는 그 남자가 자신을 복도에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그냥 서 있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렇다. 눈과 함께 겨울이 완전히 들이닥쳐 있었다. 문을 두드리며 그녀는 채뉴에게 문을 열어주면 오빠가 그를 살려줄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반전은 그녀의 오빠는 이미 죽었다는 것, 싸늘하게 식어서 채뉴는 린 도련님을 자비 없이 완전히 해치웠다. 하지만 그 소녀는 오빠가 괜찮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겨울 코트를 입은 한 소녀가 나타나 린베이웨이를 안으로 초대한다. 문틈으로 엿보던 취아오지는 류이가 린베이웨이를 선동해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할까봐 걱정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왜 린베이웨이를 돕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린베이웨이는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했기에 친구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한편 천이는 다음 작전을 짜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갑자기 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 이이가 이제야 철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목소리가 천이를 들여보내주라고 얼어 죽고 굶어 죽겠다고 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아주 절박하게. 여자는 이이에게 그렇게까지 비굴해지지 말라고 했다. 고작 국수 몇 그릇 때문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꺼지라고 말했다. 소녀는 계속해서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빌었다. 이제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어림없었다. 믿지 않았다.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의 친구는 이 난장판을 헤쳐나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는 이성을 잃고 보급품이 없는 걸 친구의 죽은 오빠 탓으로 돌렸다. 소녀는 오빠의 돈이 없었다면 이이가 천이를 버렸을 거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에게 그 여자와 오빠는 완전 쓰레기였고 죗값을 치른 것이었다. 서로 으르렁대는 개들처럼 막장 드라마는 점점 더 과열되고 있었다. 상황이 더 미쳐 돌아가기 전에 남자는 폭탄 선언 2개를 날렸다. 이이를 가리키며 그는 진정하고 괴물이 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여자를 가리키며 그는 자기가 그녀의 오빠를 죽였다고 폭로했지만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 수치는 578까지 치솟았고 그녀는 천이를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녀가 다가오기도 전에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그녀의 분노는 엄청난 슬픔과 실망감과 뒤섞여 계속해서 치솟았다. 그 아수라장을 떠나며 그는 그 여자가 성질머리가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 272 분노 포인트를 얻었고 이제 40만 크레딧 이상을 넉넉히 보유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타락한 여자들 덕분에 대박이 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일행은 그의 섬뜩한 웃음소리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잔뜩 신이 난 그는 오늘 밤 거하게 파티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술은 자기가 쏘겠다고. 하지만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 공기 중에 흐르는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초요희는 전기가 또 나간 것도 이상하고 아무도 따뜻한 옷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아마도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위원의 탓은 아닐 것이다. 우선 당황할 필요 없다. 우리에겐 아직 따뜻하게 지낼 가스가 있었다. 그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상점의 새로운 물품을 잠금 해제하려면 50만 크레딧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 큰 숫자를 보고 그는 여름에 따뜻한 옷을 사지 않은 그 여자가 한심하다고 느꼈다. 초요희의 분노 포인트가 치솟았다. 그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더 화나게 하려고 그는 그만 짖으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 여름에 담요를 샀었다. 추위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며 일행은 즐겁해서 그를 지켜보았다. 여자는 523 분노 포인트로 그를 노려보며 남자의 뇌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혼란 속에서 남자는
자신이 더 많은 시스템 포인트를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된 그는 519를 넘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잠금 해제했다. 초요희의 분노는 식지 않았고 보급품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는 더 많은 포인트를 쌓으며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때 펑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그들은 살았다. 10만 크레딧을 지불하고 그는 단번에 6개월치 요금을 선납했다. 확성기를 들고 그는 이 동네의 모든 왼수 같은 아줌마들과 시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장대한 복수 계획을 들으라고 외쳤다. 건물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완전 미친놈이라고 욕을 퍼붓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의 분노 포인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주인공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다. 이게 바로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짜릿함이지. 한편 그의 일행은 그의 뇌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을 확인하자 그의 크레딧은 무려 836, 700에 달했다. 세 사람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모든 질문을 무시하고 그는 모두에게 일찍 자라고 말했다. 초요희는 천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한편 목소리들은 701호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모든 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태어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친구들은 그가 세뇌라도 당한 줄 알았다. 밖에서 한 여자가 그들의 전력함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 사람은 유명 인플루언서 웨시널이었다. 목소리를 알아챈 문 앞의 주인공은 능글맞게 웃었다. 짜증이 난 그들은 당장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해 벌어진 혼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잔뜩 짜증이 난 남자는 전력함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망치를 손에 들고 그는 모든 분노를 그 위에 쏟아부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짐 시널은 찐따가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손을 들어 그는 손가락을 딱 맞게 놓았다. 갑자기 찌그러진 전력함이 거의 즉시 고쳐졌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경악했다. 그것을 부순 남자를 놀리며 그는 약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는 다시 망치를 잡고 전력함을 내리쳤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는 이제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력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표정이 빠르게 변했다. 주인공에게 그 남자는 여전히 완전 약골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남자는 주인공에게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다. 망치를 들어올리며 그는 먼저 천위를 해치우려고 했다. 그가 공격하자 주인공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다. 발을 내밀어 남자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고 급소를 걷어찰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 남자의 얼굴에 맺힌 땀이 그의 모든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 후로 그는 공허의 왕자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분노하며 여자는 전기가 있어도 식량이 떨어지면 결국 밖으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녀를 무시하며 그는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대단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겁먹지 않고 축하의 의미로 음식을 제안했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주인공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절망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해시널은 그가 모든 것을 식량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백만 팬을 가진 인플루언서조차 그런 능력은 없었다. 그의 일행이 음식을 들고 있는 동안 주인공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다. 갑자기 계란비가 그의 상대들에게 날아갔다. 남자는 소년에게 당장 그 행동을 그만두라고 제안했다. 그를 무시하고 그는 그릇을 잡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균형을 잃고 그는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다. 큰 소동을 일으킨 후 그는 일행에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천위를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문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곧 쳐들어올 것임을 알았다. 시스템을 확인한 전사는 포인트를 사용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기로 결심했다. 잠금 해제된 의류 카테고리 알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취야오지는 산성비가 내리는 걸 알아챘고 채뉴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젊은 친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패딩 재킷을 건네며 함께 이 지역을 탐색하자고 제안했다. 신이 난 소녀는 형님이 비밀 조직의 두목이라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그가 문을 열자 이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인플루언서를 옆으로 밀치며 그는 길 막지 말라고 말했다. 수백만 팬을 거느린 인플루언서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여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먹을 것을 찾던 자오륙은 이전의 모든 혼란을 그 여자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가 초능력자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은 인플루언서는 엄청나게 짜증이 났다. 마음을 굳힌 그녀는 채뉴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약속하며 자신을 초대해달라고 제안한다. 첸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감히 자신을 평범한 놈과 비교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제 그녀의 팬들조차 두렵지 않은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격분, 액저널은 왜 그만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자오밀은 새로운 형님에게 충성을 보이려 하지만 결국 파란 머리 동료에게 한 대 맞고 만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첸유는 주위를 둘러본다.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에 앉아있는 웨이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도와달라는 애원을 들으며 자신의 패딩 재킷을 덮어주었다. 소녀가 젊은 남자에게 위로를 받는 동안 첸유는 밖을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산성비는 이미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 놓았다. 식물과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주인공은 배송 지점에서 소포를 찾아야 했다. 그가 거리를 걸어가자 벽에 기댄 한 여자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단호하게 그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매력적인 태도로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순간 날카로운 칼이 그의 목에 겨눠졌다. 전사를 위협하며 그녀는 당장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다. 칼을 꽉 쥔 채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낼 것이라고 계속해서 위협했다.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그는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화가 난 그녀는 쓸만한 물건이 없으면 말도 걸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시익 웃으며 첸유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하려 했다.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인공은 옷을 되찾고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법을 배우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여자는 옷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녀는 칼을 들고 주인공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가 훨씬 빨랐고 온 힘을 다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벽돌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팔을 잡은 채 그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자원이 없다면 체뉴 같은 목숨은 종말의 세계에서는 그저 가치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시립병원에 다녀오라는 임무를 주며 보상으로 라면 2봉지를 약속했다. 개미는 그저 개미일 뿐이니 그 음식만으로도 그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모든 모욕을 참지 못한 주인공은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빗속에서 그녀는 얻어맞아 멍든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징징거림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산성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첸유를 불렀다. 등을 돌린 채 그는 그녀가 나타날 배짱이 없을 거라며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물자를 되찾고 그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손에 소포를 들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 인플루언서는 첸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그가 무한한 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애정은 180도 바뀌었다. 굿저널은 이전에는 자신이 정말 무지했지만 이제는 주인공의 소유물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를 안으로 들인 그는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목욕하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인플루언서에게 사용된 모든 현금과 자원이 100배로 보상되어 저장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다음 카테고리인 과일 초능력은 300 크레딧으로 잠금 해제된다. 추야오지는 그가 고작 소포 하나 때문에 나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보스는 그걸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등을 돌리며 그녀는 주인공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소포를 열자 그는 곰인형을 발견했다. 아이차오는 형님에게 그런 부드러운 면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농담을 건넸다. 소년의 목을 잡고 둘은 첸유를 위해 거실을 남겨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순간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 밖에서 한 목소리가 오늘 밤 그를 끝장내겠다고 첸유를 위협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자 보스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짜증이 난 그는 모두에게 당장 잠이나 자라고 말했다. 두통을 느끼며 주인공은 오늘 밤은 숙면을 취하기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대 안 돼. 거실에서 쉬면서 그는 만약 그 여자가 저 문을 열 수 있다면 자신의 기지 대장 배지를 넘겨주겠다고 말한다. 진심으로 그의 동료들은 완전히 흥분해서 보스에게 열광했다. 굽저널은 오빠가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게다가 그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 수준이었다. 웨이는 장난스럽게 그들의 머리를 툭 치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차를 마시며 주인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지, 안 그래? 추야오지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한 여자가 온 동네를 깨우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궁금해했다.
짜증이 난 전사는 다른 놈들이 빨간 머리를 쫓아내려 했을 때 자기가 그녀를 끝까지 지켜줬다고 말한다. 보스가 말할 때마다 그녀의 분노 게이지는 최고치를 찍었다. 문으로 다가가 그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 밖에는 한 소녀가 그에게 블래스터를 겨누고 있었다. 총을 꽉 쥔 채 그녀는 말했다. 말 그대로 내 머리를 날려버리겠어. 그녀의 선택은 그를 제거하거나 팀을 이뤄 자신의 꿈을 쫓거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복수의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전사는 자신이 정말 성깔 있는 상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첸유의 압도적인 힘을 떠올리며 다시 문을 닫았다. 결국 포기하며 그녀는 말했다.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엔 넌 끝장이야.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며 첸유는 말했다. 난 약속은 지키는 남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최선의 선택일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안에서는 추야오지가 라면과 고기로 차린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첸유의 종말 대비 물자에 압도된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지? 바로 그때 금발머리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배고프다고 말했다. 짜증이 난 첸유는 조용히 하라고 쏘아붙였다. 오빠가 있잖아.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기뻐서 그를 꽉 껴안는다. 한편 빨간 머리 여자는 린에게 몸이 안 좋아서 시립병원에 달려가는 거냐고 묻는다. 짧은 머리 여자는 잡담할 시간 없다며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주인공이 요리하고 있었는데 린이 그의 귀를 잡고 끌어낸다. 끌려가면서 그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는 조심하라고 말한다. 소파에 누워있던 터프한 여자는 걱정 말라며 악초는 오래 살고 그는 강하다고 말한다. 밖에서 짧은 머리 여자가 이 오토바이 달리기는 하냐고 묻는다. 씩 웃으며 천우가 말한다. 그럼 이놈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짜증이 난 린이 묻는다. 진화를 잊었어? 배터리가 나갔잖아. 이 말을 들은 금발머리는 넌 빛을 믿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지체 없이 그를 한 대 때린다. 소리치며 그녀는 내가 미쳤지 라고 말한다. 너 같은 건달을 믿다니. 하지만 주인공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녀에게 올라타라고 말한다. 놀란 그녀는 왜 이 오토바이가 비에 녹슬지 않았냐고 묻는다. 유가 말한다. 내 깃털 재킷이 산성비를 막아주거든. 당연하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꽉 잡으라고 말한다. 우린 세상의 종말에서 짜릿한 드라이브를 할 거야. 저우는 생각한다. 이 남자는 종말에도 신이 났네. 아빠가 말한 구원자가 이 사람일까? 바로 그때 시스템이 말한다. 로맨스 성공으로 저울의 호감도가 10점 상승했습니다. 주인공의 잔액은 210 0포인트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한다. 무기 이리 줘봐. 업그레이드 해줄게. 짧은 머리 여자는 그가 무기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속으로 금발머리는 생각한다. 100배 캐시백에 이 여자의 호감도 점수까지. 잠시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한다. 레이가 말한다. 이봐요. 저예요. 하지만 남자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노인이 말한다. 그 꼴을 보니 온갖 세균을 옮기고 다니겠군. 천우가 끼어들어 경비원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한다. 노인이 말한다. 혀가 날카롭군.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이 경비원을 때려 눕힌다. 금발머리는 이게 바로 글리세린 관장이군 이라며 그 남자가 총알바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경비원 한 무리가 나타난다. 유는 무기를 준비하며 크로스파이어의 신이 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고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한 명은 자비를 구걸하기까지 한다. 주인공은 그저 무기로 그를 한 대 후려친다. 별거 아니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저우가 친영감을 부른다. 노인은 그녀를 작은 장미라고 부르며 밖은 온통 산성비인데 어떻게 왔냐고 궁금해한다. 짜증이 난 그녀는 진정하라며 실험 진행 상황을 묻는다. 한편 주인공은 간호사에게 자신을 진찰해달라고 한다. 그의 친구가 귀를 잡아당기며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간호사가 끼어들며 종말이 막 시작되었고 생존이 진짜 현실이라고 말한다. 친영감이 말한다. 청웨이만큼 유능한 젊은이는 드물고 그 여자는 그가 엄청난 자원과 인맥을 가졌다고 말한다. 금발머리가 끼어들며 그 쓰레기가 금이라도 발랐냐고 묻자 간호사는 그가 질투하는 거냐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청웨이가 모든 물자를 가졌다고 실토하며 저 젊은 놈은 그걸 노리고 자기 동생에게 접근하는 거라고 말한다. 금발머리는 너희 둘은 정말 똑같다고 말한다. 레이는 천우가 집에서 그냥 빵이 아니라 고기 국수까지 사먹는다고 농담한다.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며 자원은 통제되고 우두머리들이 모든 것을 독점했다고 말한다. 금발머리는 넌 과거에 살고 있군 이라고 말한다. 노인은 주인공이 정부 쪽 사람인지 사업가인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한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그만 물어보라며 저 남자는 그냥 문제아일 뿐이라고 말한다. 레이가 그를 변호하려 하지만 그녀의 언니는 청웨이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질투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천우가 간호사의 뺨을 때려 그녀의 분노를 558포인트나 올린다. 그는 계속 뺨을 때려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자신의 청웨이가 하오웨이 그룹 소속이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나고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일러 바친다. 그는 화가 나서 누가 자기 아내를 건드렸냐고 묻고 그녀는 금발머리를 가리킨다. 그녀의 남편은 부하들에게 저 녀석을 때리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주먹으로 치다가 손을 다친다. 분노한 간호사는 그들에게 저 녀석을 끝장내라고 말한다. 한 남자가 칼을 잡지만 천우가 멋지게 걷어차버린다. 리더는 화가 나서 부하들이 쓸모없다고 말한다. 레이는 청웨이에게 그가 실험 데이터 때문에 자기 언니에게 접근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간호사는 동의하지 않으며 자기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데이터를 잡고 그들을 살려주면 넘겨주겠다고 말한다. 여자는 저 녀석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리더가 말한다. 좋아. 간호사는 저 녀석을 겁쟁이라고 부른다. 자기 동생과 어울리는 놈이니 놀랍지도 않지. 뒤에서 동생은 분노하며 만약 살아남으면 천유를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서류를 손에 든 리더는 이제 가겠다고 말한다. 저우는 시익 웃으며 자신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며 자신과 남편은 항상 똑같았다고 말한다. 여자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그녀를 비웃기 시작한다. 짜증이 난 간호사는 남편에게 행동하라고 하고 그는 다시 부하들을 보낸다. 주인공은 타임아웃을 요청한다. 여자는 그가 무서워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종말이 닥친 이후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저우창은 끝났다며 실험의 아버지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 저 녀석도 더는 강한 척 못할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 아버지가 무리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리더는 충격받고 그의 아내는 부하들에게 해결하라고 말한다. 천우는 파일을 태우기 시작하며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무리는 경악하고 금발머리는 그들을 묶는다. 레이는 분노하며 그 파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아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빛을 믿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그런 바보 같은 걸 믿다니 라고 말하며 웃고 그녀는 더욱 화를 낸다. 시스템이 말한다. 695의 분노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호스트의 개인 비자금 469, 0으로 교환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한다. 유전자 실험건은 그가 전부 처리했으니까. 한 노인이 매우 궁금해하며 저 젊은이가 의료 천재냐고 묻는다. 묶인 채로 간호사는 그 노인의 질문을 비웃기 시작하며 자신과 남편이 이 기술을 물려줄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다가와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쳐 날뛰지 말라고 여자에게 말한다. 그녀는 화를 내지만 주인공은 광견병 주사를 맞아서 무섭지 않다고 농담한다. 계속해서 도발하며 천이는 그녀가 멘탈이 약하고 쉽게 화를 낸다고 말한다. 그 말을 증명하듯 그녀의 분노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속으로 저우는 하오에 무리가 나타나면 저 꼬마를 해치워버리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아파트에서는 금발머리가 추에게 잠을 설쳤냐고 묻는다. 빨간머리는 잠을 잘못 잤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참전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천이는 괴물이니까. 갑자기 야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사라진다. 같은 시각 연구실에서 천은 꼬마가 정말로 유전자를 진화시킬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그냥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꼬마는 아침 식사 시간이라며 뿅 하고 사방에 물자를 꺼내놓는다. 간호사는 모든 물자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입을 떡 벌린다. 살아남기 위해 리더는 꼬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다. 간호사도 끼어들어 자신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언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남주는 증명해보라고 한다. 레이가 끼어들어 칭웨이가 여전히 위협적이니 금발머리가 장난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시익 웃으며 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 해충들은 한 방에 박살 낼 거라고. 여자는 하오의 그룹의 도련님은 무술 고수라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갑자기 누군가 유전자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병원을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친다. 보라색 머리 남자가 30초를 주겠다고 경고한다. 녹색 머리 꼬마가 왜 그냥 공격하지 않냐고 묻는다. 남자는 저들처럼 되고 싶냐며 이 감독관이 이미 처리 중이고 우리가 쪼다처럼 보일 거라고 덧붙인다. 3당주가 그를 멍청이라고 부른다. 창밖을 보며 리는 샤오바이가 아래에 있고 그들을 막아줄 거라고 말한다. 남주는 먼저 밥부터 먹겠다며 아침 시간이 훨씬 지났기에 파트너를 분노케 하고 그녀의 분노는 245포인트나 치솟는다. 친노인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샤오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며 둘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한다. 묶인 채로 리더는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남주는 그냥 그의 얼굴을 걷어찬다. 별일 아니야. 간호사는 도련님을 부르며 자신이 3층 연구실에 있다고 소리친다. 이 말을 들은 녹색 머리 꼬마는 그호의 목소리라며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삼당주는 부하의 뺨을 때리고 폭발물을 주문한다. 남주가 나타나 하오의 그룹의 도련님은 정말 결단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화가 난 하오의 리더는 꼬마에게 그의 주인에게 데이터를 넘기거나 죽을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한다. 금발머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삼당주는 장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혼자 상대할 수 있는 건 3명뿐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은 내가 했다고 하고 보스는 그를 주먹으로 친다. 남주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고 꼬마는 종말에 과시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한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보라색 머리 남자는 젊은이가 죽고 싶냐고 묻는다. 한편 저우레이는 친구를 돕겠다고 하지만 친 노이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목숨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리더는 노인에게 데이터를 다시 쓰라고 하고 간호사는 언니에게 진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라고 말한다. 여자는 샤오바이에가 자신에게 관심 있을까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웃으며 간호사는 자신에게 구애하는 남자들이 샹징까지 줄을 설 거라고 말한다. 여자는 그냥 그 여자의 기준이 낮다고 말하고 이는 그녀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밖에서는 삼당주가 영웅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그는 꼬마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지만 세수 안에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진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익 웃으며 남주는 모두를 처리하는데 세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부하 중 하나가 잔뜩 열받아서 소년에게 돌진하지만 저우레이가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한다. 그녀는 한 대 맞고 친구 위로 쓰러진다. 이를 본 삼당주는 꼬마가 여자 뒤에 숨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냐고 묻는다. 부하들은 꼬마를 여자 뒤에 숨는 겁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짜증이 난 여자는 샤오바이에는 영웅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이니 허세 부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천은 그녀에게 비키라고 하고 그 말을 듣자 여자는 그냥 물러난다. 그러자 보스는 부하들을 금발머리에게 보낸다. 순수한 분노의 표정으로 위는 그냥 시스템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누군가 차를 몰고 나타난다. 샤오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는 여자였고 그는 안절부절 못한다. 그녀는 장시 3대 가문 중 하나인 가오 가문의 장녀 가오즈 하오다. 그녀를 본 영웅은 왜 평소보다 10배는 더 화가 나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순간 레이가 화를 내며 천의 눈은 어디에 달렸냐고 묻는다. 그러자 금발머리가 영웅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잔뜩 질투한 그녀의 친구는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갑자기 친노인이 나타난다. 가오는 노인에게 만나서 영광이라며 그의 유전자 변형 기술이 끝내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기술이 공유된다면 종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천은 그게 가오 가문으로 가야 하냐고 묻는다. 저우는 자신의 가문이 모든 장비와 기술을 갖춘 최고의 유전자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익 웃으며 금발머리는 왜 그녀의 가문이 직접 하지 않냐고 묻고 이 말은 그녀의 분노 포인트를 올린다. 이제 해리스는 아들에게 생각해보라고 하며 자신의 가문이 누구든 섬길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끼어들며 남주는 그녀가 엉뚱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 이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이 만든 유전자 변형 기술이 좀 조잡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 불량배가 나타나 잡담은 끝났냐고 묻는다. 금발머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샤오는 유전자 변형 데이터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가오는 저 남자가 모든 걸 원한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그걸 얻으면 모든 가문이 자기 발에 입맞춰야 할 거라고 말한다. 이 순간 위는 보스가 잘난 척이 심하다며 자신은 동물협회의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샤오는 총을 꺼내며 자기는 식물인간이 아니고 이 꼬마에게 질렸다고 말한다. 격분한 보스는 부하들에게 모두를 건물 안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그대로 따른다. 저우는 천이 샤오를 속여 연구를 지키기 위해 모두를 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언니는 그의 머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친노인은 친의 기술을 믿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해리스는 그냥 노인의 말을 믿는다. 한편 샤오는 밖에서 폭탄에 불을 붙인다. 그는 그것을 건물에 던지고 쾅 폭발한다. 시익 웃으며 남자는 자신도 못했으니 꼬마도 각성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부하 중 하나가 그게 충분하냐고 묻고 보스는 폭발물을 엄청나게 썼다고 말한다. 하지만 배경에 누군가 나타난다. 바로 영웅인데 그는 남자에게 불장난하지 말라고 말한다. 충격에 빠진 샤오는 이 소년이 괴물인가 하고 생각한다. 이제 저우는 보스에게 졌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크게 얕보고 있다고 말한다. 가오는 고작 무기 몇 개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그녀는 남주에게 귓속말로 그의 마나바에 쿨타임이 없냐고 묻고 그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충격을 받고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를 모두 잃는다. 그러자 샤오는 부하들에게 쏘라고 명령한다. 마음속으로 금발머리는 무기가 너무 많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부하들의 무기를 장난감 총으로 바꾼다.
이를 본 삼당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때 누군가 무기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소리친다. 웨이를 괴롭히던 애와 그녀의 무리다. 재빨리 영웅은 차에 뛰어오르고 모두가 도망친다. 차 안에서 아이들 중 하나가 산성비가 온다고 경고한다. 우스꽝스럽고 정신없이 운전사에게 학교로 가라고 말하는 영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에 빽빽이 들어차 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경악하기 시작한다. 그곳은 좀비로 가득한 금지 구역이기 때문이다. 시익 웃으며 소녀는 그들에게 밟으라고 말한다. 완전히 열받은 금발머리는 그곳이 8급 위험 구역이라며 물리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불량배가 산성비가 온다고 언급하고 노인은 위가 차를 멀쩡하게 유지한 것에 감탄한다. 영웅은 혼자서는 이 종말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 모두가 레벨업해서 동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초등학교에서 악마 고양이가 두 아이에게 몰래 다가갑니다. 덮치려 하지만 웨이가 세게 후려칩니다. 주인공은 이 아가씨가 있으면 좀비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채는 그녀의 초능력이 뭐냐고 묻고 그녀는 구슬치기에서는 무적이라고 농담합니다. 알고 보니 이 능력으로 웨이는 무한한 구슬을 갖게 되고 다른 기술도 향상됩니다. 한 꼬마 아이가 구하러 온 거냐고 묻자 그녀는 말을 잘 들으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3학년 일반의 천이칭이라는 아이를 봤냐고 묻고 꼬마는 못 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하고 그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문을 걷어차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는 대머리 아이였고 친구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죠. 나중에 전직 일진은 천위칭에 대해 묻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간 이후로 갇혀 있었고 식당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몇몇 사람들과 좀비 괴물들이 쳐들어와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뛰쳐나가며 저우에게 망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에서 그녀는 주인공이 웬 남자를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궁금해진 웨이가 맡고 있는 남자에 대해 묻자 주인공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분 전 주인공이 샤오칭을 찾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발 남자는 자신이 위층의 오빠이고 동생을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웬 남자가 증명하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주인공은 매주 학교에 동생을 보러 오는데 자기를 모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팔짱을 낀 채 유는 수상하다며 선생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도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고 모두가 자오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시익 웃으며 그 남자는 주인공에게 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샤오칭의 오빠라는 걸 안 믿어주는 것처럼 그딴 건 아무 증거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오 선생님이 아니라 뇌가 얼어붙은 돌연변이일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주인공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증명하든지 아니면 박살날 거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선생님이 달려들지만 그의 주먹은 아무렇지 않게 막힙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동생에게 잘 숨으라고 하고 아이는 이미 숨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선생님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그의 애원은 주인공의 강력한 펀치에 끊기고 그는 날아갑니다. 바로 그때 웨이가 나타나 주인공이 여동생을 산채로 묻었냐고 묻지만 아이가 불쑥 나타나 오빠를 부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가 껴안고 배경에서는 웨이가 오빠의 축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농담합니다. 유는 가오즈하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고 웨이는 모른다면서 아마 가오가 좀비들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학교 다른 곳에서는 해리스가 좀비를 불태우며 멍청한 생존 선택을 하는 초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 그녀는 괴물들의 변신을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웨이는 부잣집 아가씨의 정신력은 무섭다고 말합니다. 웃으며 채는 이건 마치 당삼장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녀는 격분하고 분노 수치가 6영을 넘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다가와 그들이 모두 초능력자인지 묻습니다. 친구의 귀를 잡아당기며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선생님이 일행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하지만 주인공은 별거 아니라며 여동생 때문에 온 거지 영웅 놀이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오는 이 순간을 이용하지 않은 게 신기한데 그때 시스템이 축하한다고 알립니다. 당신은 방금 0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그저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대박, 터졌네. 그러자 안경 쓴 선생님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도움에 매우 감사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돌봐줄 건가요? 하지만 주인공은 말합니다. 이봐, 주변에 유치원은 널렸어. 해리스도 동의하며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대머리 남자는 선생님에게 열매를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웨이가 모두 조용히 해라고 하고 금발의 주인공은 그를 보며 저 녀석 보통이 아니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가오가 말합니다. 위험 경보야. 괴물들이 가까이 있어. 밖을 엿보던 웨이가 말합니다. 산성비가 아직도 쏟아지고 있어. 손님들이 학교에 들이닥쳤나 보군. 그 말에 주인공이 말합니다. 우선 숨어있는 모든 위협부터 제거한다. 웨이가 말합니다. 중간층은 내가 맡을게. 내 구슬은 빗나가지 않아. 한편 해리스는 가오 가문이 곧 우리를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좀비 괴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말합니다. 내가 친영감을 데려올 테니 그 후에 학교를 봉쇄해. 놀랍게도 노인은 좀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태블릿을 쓰며 태평합니다. 주인공이 휙 나타나식은 죽먹기로 좀비를 해치웁니다. 밖으로 나오며 친영감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군. 학교 위기는 해결된 것 같군. 나중에 그들이 학교를 공격하자 주인공은 이건 분명히 그 간호사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다가와 1층은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5명만 살아남았어요. 금발의 주인공이 가오에게 탈출할 수 있냐고 묻자 해리스는 확률은 30%뿐이라고 하고 주인공은 흥분합니다. 그녀는 발끈하며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린 동생이 말합니다. 우리 오빠가 최고야. 난 오빠를 믿어. 아이인데도 가오는 소리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 모두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빨간 머리가 묻습니다. 여기 틀어박혀 있으면 생존 확률은 어떻게 돼? 부잣집 아가씨가 말합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100%, 발각되면 0%야. 시익 웃으며 주인공이 말합니다. 이거 스릴 넘치는데. 신너가 묻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정말 0%야? 그러자 주인공이 응이라고 답합니다. 탈출에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듣고 거의 대머리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인공은 신이 나서 주변에 어떤 괴물이 있고 뭘 먹는지 묻습니다. 추는 첸에게 계획이 있을 거라며 희망을 갖지만 첸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말합니다.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다음에 뭘 해제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시스템은 유전자 개조라고 답합니다. 당연하지. 린이 짜증내며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어서 말해. 애태우지 말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주인공이 말합니다. 진정해. 오늘 밤에 내가 엄청난 걸 보여줄게. 해질녘 주인공은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그는 귀여운 여동생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식사 후 일행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주인공이 말합니다. 귀빈들이 오셨군. 좀비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첸은 아직 내 고기가 다 안 익었다며 아쉬워하고 빨간 머리는 그냥 잡아먹히길 기다릴 순 없다고 말합니다. 페이가 손을 들며 말합니다. 난 기다릴 수 있어. 내 고기도 아직 안 익었거든. 노인이 말합니다. 난 천이를 믿네. 그가 제대로 요리할 거야. 시익 웃으며 주인공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뭘 좀 아시는군요. 금발의 그녀가 주인공의 머리를 때립니다. 계획을 말해봐. 여기서 목숨이 여러 개인 사람은 없잖아. 주인공이 노인에게 얼마나 배부르냐고 묻자 치는 60% 정도 찼다고 대답했다. 분위기를 바꾸며 영웅은 화음을 베기 위해 대운수를 올렸듯 오늘은 괴물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말한다. 금발은 저우레이에게 적을 정찰하되 싸우지는 말라고 보내고 페이에게는 안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웨이와 인플루언서 둘 다 광역 공격 타입이니 괴물들이 운동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해리스가 자기도 광역 공격 타입이라고 끼어들지만 주인공은 그녀가 비장의 무기이니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라고 말한다. 한편 빨간 머리는 자신이 서포트 역할이니 저우레이가 돌아오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자 리더는 페이에게 취아오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라고 지시하고 그 아이는 영웅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유는 손님들을 맞이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학교 밖에서 좀비 한 마리가 나타난다. 주인공이 달려들어 강력한 펀치를 날리지만 그 좀비는 멀리서 날아온 구슬에 맞는다. 웨이는 모두에게 자신을 놀리지 말라고 소리친다. 팔짱을 낀 채 인플루언서는 괴물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며 가오 양이 과민 반응한 것이라고 말한다. 빨간 머리는 페이의 연기 덕분에 살았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좀비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들이 말다툼하는 동안 좀비 한 마리가 기어오다 불타기 시작한다. 이것을 본 여자들은 금발에게 어서 피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큰 소음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가오가 화를 내며 주인공을 멍청이라고 부른다. 레이가 돕겠다고 하자 금발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농담한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마. 짜증이 난 저우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가오는 샤오베이의 폭발물조차 그 아이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파트너는 어깨를 으쓱하며 지휘가 어리광 부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세상이 망했는데 이 말을 들은 금발은 그 소년이 그 폭발물에서 살아남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난데없이 문이 쾅 소리와 함께 폭발한다. 3명의 소녀가 발코니에서 지켜보는데 그건 바로 저우레이였다. 추가 내려가야겠다고 하지만 웨이는 그 녀석은 불사신 바퀴벌레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는다.
미소를 지으며 인플루언서는 동의하며 큰형님은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걱정스러운 빨간 머리는 친구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지켜볼 뿐이다. 밖에서는 소년이 연기 때문에 기침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어떤 괴물들은 날 것으로 먹지만 이 녀석은 바비큐를 원하는 것 같다고 농담한다. 이 말을 들은 페이는 그 아이가 확실히 보스감이라고 말한다. 영웅은 계속해서 말한다. 좀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괴물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천유가 연기 속에서 태평하게 웃고 있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당황하며 레이가 춥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신의 옷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재빨리 옷을 입자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난다. 저우는 건물 보안이 중요하니 자신은 빠지겠다고 말한다. 좀비 떼를 보며 빨간 머리는 천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발코니에서 웨이는 더 많은 구슬을 던질 준비를 한다. 좀비 한 마리가 주인공에게 몰래 다가가 악취 공격을 한다. 좀비는 소년의 냄새에 기겁한다. 유는 비꼬듯이 자기가 잘 먹고 다녔다고 말해 좀비를 화나게 한다. 그러자 그 아이는 신어에게 그녀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웨이는 귀를 막는다. 확성기를 들고 인플루언서는 욕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한다. 좀비들은 그 소리에 어지러워한다. 귀를 막으며 그 아이는 굉장하다고 말하지만 몇몇 좀비들은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걱정하며 사격의 명사는 천이가 뭘 하는지 묻는다. 치는 제한구역의 모든 괴물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한다. 페이는 보스의 여동생을 지키려 하며 걱정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린 소녀에게 취야오, 누나를 도우러 갈 테니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막대사탕을 주며 어린 소녀는 그에게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미소 지으며 그 아이는 아이들 간식은 먹지 않는다며 거절하지만 마음은 고맙다고 말한다. 걱정하며 빨간 머리는 더 많은 괴물들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신어는 천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태평하지만 웨이는 아니 저 녀석은 걸어다니는 혼돈 자석 같다고 말한다. 한편 한 크루원이 보스와 함께 있는데 보스는 죽는 게 무섭냐고 묻는다. 거의 대머리인 남자는 아니 그건 재수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말한다. 어이 꼬마 이리 돌아와. 담배를 피우며 부하가 말한다. 팀이 없었다면 난 끝장났을 거고 이 엄청난 기술들은 꿈도 못 꿨을 거라고. 담배를 낚아채며 영웅이 말한다. 이봐 흡연은 건강에 해로워. 이 인생 교훈이 떨어지는 동안 좀비 때가 슬금슬금 다가온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인공이 말한다. 내 멋지고 잘생긴 분위기를 망치지 마. 그러자 부하가 말한다. 이제부터 보스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시익 웃으며 영웅이 말한다. 시스템 내 할 일을 해. 그리고 쾅 그는 43, 0 분노 포인트를 쌓아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교환한다. 그는 유전자 개조, 빛의 힘, 그리고 생태 영역을 잠금 해제한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으스스한 분위기로 그 아이가 말한다. 오늘 밤은 편안할 거야. 번개처럼 빠르게 영웅은 파워업 아이템 몇 개를 꺼낸다. 그가 그것들을 마시자 펑 그는 슈퍼 사이어인처럼 빛난다. 멀리서 장이 말한다. 저 꼬마는 뭘 하려는 거지? 맹렬한 표정으로 금발이 말한다. 저 좀비가 전생에 누구였든 상관없어.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먹을 수 있는 구슬을 괴물에게 던진다. 질투하며 웨이가 말한다. 어이 그건 내 기술이야. 바로 그때 영웅의 주먹에서 불꽃이 튀고 그는 좀비에게 엄청난 펀치를 날린다. 놀라며 페이지가 말한다. 우와 저건 내 능력인데. 뒤를 돌아보며 유가 말한다. 이제 저들의 약점이 보여. 그는 좀비를 향해 돌진하며 아무렇지 않게 쓰러뜨린다. 놀라며 야오가 말한다. 천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거야? 바로 그때 레이가 말한다. 보스 조심해요. 좀비가 돌진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몸을 돌려 잔소리를 하며 좀비를 때려 눕힌다. 불공평한 플레이에 짜증이 난 금발은 더 큰 한 방을 준비한다. 한 방의 펀치로 그는 좀비들을 날려버린다. 원펀맨 스타일로 충격받은 자오가 말한다. 저 힘은 미쳤어. 웨이가 말한다. 잘난 척은. 그리고 빨간 머리는 말한다. 저럴 줄은 몰랐네. 상황을 살피며 가오가 말한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 거물에 눈에 띌 텐데 지는 천유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인플루언서의 전화가 울리고 그녀가 받는다. 새벽녘 영웅은 마침내 마지막 괴물을 쓰러뜨린다. 그러자 금발이 달려와서 서부구역에 문제가 생겼다며 같이 가자고 한다. 비꼬듯이 유가 말한다. 가오 가문에 문제가 생겼나?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를 무시하고 여자는 그저 오라고 소리친다. 그래서 일행은 학교를 떠나 서쪽으로 향한다. 나중에 저는 브이로그를 찍으며 자신을 매력적인 능력 사용자라고 부르는 등 여러 말을 한다. 그는 우연히 얻게 된 쓰레기 시스템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 상점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아이는 쓰레기 같은 여자들을 화나게 하거나 여신들을 유혹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의 크루에는 싸움광인 저우레이와 전직 불량배인 린베이웨이가 있다. 거기엔 페이, 붉은 머리 추야오, 그리고 인플루언서 데커신도 섞여 있었지.
부잣집 출신 가오슈와 그의 여동생 천위칭으로 마무리되지. 그때 친노인이 말했지.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유가 말했어. 아, 맞다. 유전학 천재인 친노인. 이제 금발머리는 가오 가문이 있는 서쪽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곧 그들은 길에서 멈춰 섰어. 파란 머리 여자가 나타나자 금발머리가 그녀의 정체를 폭로했지. 장소령이 말했어. 도시에 아직 괴물이 있으니 아가씨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녀가 길을 터주자 가오가 고맙다고 했어. 갑자기 금발머리가 뛰쳐나와 모두에게 잠깐 멈추라고 말했어. 그는 그 친절을 의심하며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냐고 물었지. 혼란스러운 소령이 말했어. 이 꼬마는 누구지? 그러자 그의 일행이 나타나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무적인 능력 사용자 대장님이라고 소개했어.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엄청나게 짜증이 나서 이 광대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궁금해했지. 주인공이 끼어들어 그녀가 자신을 비꼬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하자 소령은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어. 장교가 꼬마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어. 희죽 웃으며 그는 그녀가 지면 자기한테 번호를 줄 거냐고 물었지. 하지만 소령은 다른 손으로 총을 쏴서 리더를 땅에 쓰러뜨렸어. 장은 꼬마에게 그런 부탁은 염라 대왕에게나 하라고 말했지. 내려다보며 소령은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 이걸 본 가오가 장링에게 소리치며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 장교는 자신은 군대의 소령이지 가오의 개인 경호원이 아니니 버릇없는 애송이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쏘아붙였어. 추야오가 끼어들어 군인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순 없다고 말했지. 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깨를 으쓱했어. 누군가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 군대는 그녀가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했어. 화제를 바꿔 장은 가오에게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 인플루언서는 이 여자가 뭔가 수상하니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 소령은 그 겁쟁이 샤오바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지. 그녀는 이런 무리를 잡으러 보내진 게 얼마나 운이 없는지 투덜거렸어. 시익 웃으며 주인공은 군대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했고 여자는 그 꼬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충격받았어. 천은 그녀의 놀란 표정을 따라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지. 총을 겨누며 그녀는 꼬마가 능력이 좀 있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건 그냥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어. 장은 셋째 도련님인 샤오가 사람들을 생포할 수 없다면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어. 두려움 없이 주인공은 소령이 그저 다른 사람의 개가 되었을 뿐이라고 말했지. 여자는 화가 나서 총을 쏘려 했지만 소녀는 그것을 피했어. 그녀와 부하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지만 주인공은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모든 총알을 피했어. 곧 군인들은 그녀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지. 유가 다가서며 소리치고 싶은 만큼 소리치라고 말했고 그의 말은 다시 그녀의 신경을 긁었어. 다른 방법이 없자 장은 주먹 싸움을 위해 돌진했지만 소녀는 또다시 피했어. 또 다른 공격을 피한 후 주인공은 샤오가 자신의 일행을 처리하기 위해 군 장교를 보냈다고 말했어. 초조해하며 그녀는 하마터면 샤오바이의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걸 깨달았지. 가오가 끼어들어 서쪽에 배신자가 있고 장소령은 일행을 만나 그 배신자를 제거하러 왔다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군 장교는 아가씨를 모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와 부하들이 무릎을 꿇었어. 혼란스러운 주인공은 이런 일은 오직 주인공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했어. 웨이가 뭘 그리 징징거리냐고 묻자 천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지. 한편 샤오는 가오 가문의 수장에게 지유가 좀 심하게 군다며 그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 누군가 일행이 다시는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아가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보라색 머리꼬마는 계속 밤을 새워서 청력과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말했지. 갑자기 누군가 문을 박차고 열었어. 장링소령 임무 보고드립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군인이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 바로 그때 지유도 나타나 온 힘을 다해 그 불량배를 밀쳤어. 그는 화를 내며 더 이상 그녀가 무섭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저 정신없이 뺨을 갈겼어. 펄펄 뛰며 샤오는 그녀를 여우라 부르고 그 여우에게 금발머리를 묶어서 끌고 가라고 말했어. 무기를 잡으며 군 장교는 계획이 완벽하다며 자신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 자신을 겨눈 무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샤오는 오늘 신나게 놀 거라며 계속 웃었어. 하지만 그때 그는 무기를 발견하고 왜 소령이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 물었어. 배경에서는 주인공이 다시 그를 조롱하러 도착했지. 금발머리를 보자 바이는 그를 재수없는 놈이라 부르며 욕을 퍼붓고 장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어. 시익 웃으며 주인공은 미안하다며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놈들과는 다른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어. 그 불량배는 곧 자기가 놀림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주인공은 매우 기뻐했지.
갑자기 악당은 광기 어린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자기들만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 가오는 그저 워우 하는 반응이었지. 다른 능력자들을 찾았구나. 시익 웃으며 샤오는 금발 아가씨에게 자기 여자가 되라고 말하며 그녀 가족의 안전을 약속했어. 머릿속으로 주인공은 생각했지. 능력자가 더 있는 건가? 시스템을 가진 건 나뿐인 건가? 그때 그는 허세를 부릴 생각을 했어. 자신만이 능력 열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련님이 폭발 때 뇌라도 튀겨진 거냐고 물었지. 그 불량배는 미끼를 물고 웃으며 천위가 능력 열매를 훔쳐서 강한 척하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 그는 능력 사용자를 찾아서 자기 가문이 온갖 종류의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자랑했어. 일행은 그 불량배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허풍을 떨고 있다는 걸 깨닫고 실망했어. 끼어들며 가오의 아버지가 딸에게 그 금발 녀석에 대해 물었어. 그녀는 그가 장청 출신의 배달부 천이라고 말했지. 이 말을 듣고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했어. 가오는 그 꼬마가 능력을 쓰는 걸 봤고 그 덕분에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어. 그 남자는 친에게 자신의 대단한 가문 대신 평범한 녀석에게 기술을 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어. 노인이 설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말했지. 그냥 그 꼬마를 죽여버리라고. 그는 실험체일 뿐이야. 즈아오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하층민 녀석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며 말을 잘랐어. 소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그 배달부에게 반한 거냐고 물었어. 금발머리는 부인하며 자기는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그 남자는 꼬마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어. 금발머리는 가오 어르신께 성급하게 굴지 말라며 자신들은 모두 같은 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남자는 동의하지 않았어. 가문의 수장은 그 꼬마가 그저 배달부일 뿐이라고 말했어.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건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지. 샤오도 동의하며 다른 능력 사용자를 고용해서 그를 뭉개버릴 수 있다고 말했어. 이 혼란 속에서 가문의 수장은 부하들에게 소년의 능력을 빼앗고 내쫓으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노인이 나서며 수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말했지. 반박하며 남자는 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 실험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노인은 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 설명하며 아직 능력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어. 이 말을 듣고 가문의 수장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해 친은 천이가 능력 열매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지. 모두 이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고 기겁했어. 일부러 극적인 척하며 유는 평범한 녀석으로서는 가오 가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지. 태세를 전환하며 가문의 수장은 소년을 자기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딸을 당황하게 만들었어. 부하 중 한 명이 금발머리를 천서방이라고 부르며 이제 모두 한 가족이라고 말했지. 유는 가문의 기준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 크게 추락할까 두렵다고 농담했어. 그의 새 처남은 그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며 자기만 믿으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주인공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가주가 숨은 실력자라는 걸 넌지시 알려준다. 금발머리는 조금 인정받았다고 젠체하는 거냐며 짜증을 냈다. 그의 부하도 매형의 말에 맞장구치며 어떤 조건이든 제시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천위의 얼굴이 환해지며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가주는 가오 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위가 금발머리를 힐끗거리자 그녀는 몸을 뒤틀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가주의 딸이 샤오바이에게 시집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는 무릎을 꿇고 미래의 장인어른께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창피해진 가오자오는 천위에게 죽고 싶냐고 물었다. 긴장한 천위는 농담이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가주는 본론으로 들어가 천위가 가오 가문에 들어오려면 뭘 원하냐고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전 도박이나 마약엔 관심 없습니다. 가주께서 알아서 판단하시죠. 이 말을 듣자 그는 마치 횡재라도 한 듯 잔뜩 들떴다. 샤오바이에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금발머리에게 저 녀석은 절대 믿을 놈이 못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오즈하오는 그저 야, 양아치 꺼져버려 라고 쏘아붙였다. 그때 천위의 동료 중 하나가 저 심술점은 영감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서부를 차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인공에겐 계획이 있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해서 저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교활한 속셈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건 그냥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위는 아니라고 했다. 힘을 숨기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야. 가오 가문의 가주는 나중을 기약하지만 천위는 지금은 어떠냐고 받아쳤다.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천위는 저 영감의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내 놈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이내 그를 건방진 놈이라고 불렀다.